커피 한 잔 먹고 싶었는데 김태희 씨가 하나 타주네. 들어는 봤습니까? 김태희 씨라고. 맛있습니다. 다른 거는 라면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미역국도 제가 끓이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커피는 자기가 탄 커피는 봉지 커피도 맛이 없어요. 커피는 남이 타줘야 맛이 있어요. 커피 그게 정말 물이 명확하면 안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커피는 무조건 남이 타줘야 돼요. 내가 타면 맛 없습니다. 봉지 커피라도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침에 처음으로 한번 내려왔는데, 아침에 4시 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구포까지 오는 걸 대구에서 환승을 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5시에 서울역까지 이제 오니까 5시 한 20분 정도 돼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전철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택시 타고 서울역 가가지고 대구까지 왔는데, 안 자려고 지금 노트북도 가져왔는데, 한 10분, 20분 하니까 벌써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또 대구에서 내려가 20분 정도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 아침밥을 먹고, 거기서 또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또 여기서 1시간 동안 여기 또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대구에서 1시간 오는데, 그 사이 또 잠이 오는 겁니다. 또 와가지고, 제가 잠을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지금 내 본 모습이 원래 아니고, 지금 잠을 자다가 온 모습입니다. 원래 좀 초롱초롱하고 눈이 걸었는데, 완전히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한 3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1년 내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집에서 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러면 물 주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지금 책을 만든다고, 여러분 기본서를 제가 만들게 돼가지고 책을, 근데 이번에 기본서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3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본서 만든다고 지금 진짜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어제 여기 왔는데, 공기가 벌써 틀려진 거 있죠. 싸늘하게 바뀌고, 바깥에 보니까 기차 타고 이렇게 잠자는 도중에 눈 뜨고 보니까 완전히 가을인 것 같아요.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합격을 하면 1년 내내 공부했던 게 그게 자랑스럽고 재미도 있을 거는데,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1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막판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다 합격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강사들마다 어느 학원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무리 여러분 강사가 잘해주고 뭘 하더라도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실상 공부는 본인이 하는데, 내가 1월 달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첫 주 지나고 내가 둘째 주 지날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습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습은, 민법은 예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시간에 비해서 아무 산출량이 없는데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강의할 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속속 들어가게 강의 잘하고 딱 들으면 이해될 것 같죠? 그건 내가 잘하는 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게 마치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항상 학원에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는데 왜 1, 2, 3등 나눠져 있느냐? 머리 때문이냐?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원 갔다 와서 집에 복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1시간 예습하고 갔다 와서 복습하는 놈, 그런 놈은 항상 전교에서 1, 2등 안에 드는 놈이고, 항상 이렇게 안 되는 놈은 학원 갔다 오자마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책가방 확 던지고 말하고, 학원 갔다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한 30분 봤다? 그 애들 한 5등 안에 들어가요.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주말 간사만이라도 이렇게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아까 와서 뭐 했지? 이렇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당장은 할 게 없어 지금 말 안 하는데 복습을.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본인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다니시면 됩니다. 설마 11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합격 안 하겠습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내가 법률 강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권리를 변동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방금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죠. 이 발생, 변경, 소멸을 방금 취득, 변경, 상실 그랬죠. 근데 이걸 또 한문으로 또 뭐라 하냐면 이 발생은 취득이니까 이걸 취득했다, 득했다. 이걸 뭐 했다? 실했다. 득실,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득실, 변경 이렇게 말도 합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방금 우리가 봤었죠. 건물을 뭐함으로써 신축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매매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했죠.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나가다 자전거를 주었어.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 그래요. 유실물 습득이라 그럽니다. 그럼 유실물을 습득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한테로 증여받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토지가 수용담으로써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남을 때려버렸다. 그럼 때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라고?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사실상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 수백 가지 이런 원인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 수백 가지 종류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뭐라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뭐가 생긴다? 효과가 생깁니다. 그 법률 효과는 다름 아닌 권리 변동이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라는 뭐가 나타나냐?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법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법률 요건에는 매매, 교환, 증여, 신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합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 알겠습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법률 요건을 방금 제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게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게 이제 예컨대 여러분 제가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걸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집 뭐 가지고 나누느냐? 그건 재료 가지고 나누겠죠. 법률 요건이 있으면 여러분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대고 그 요건이 갖추면서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중국집 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집 요리. 중국집 요리는 다양하게 많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뭐가 나타난다고? 맛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집 요리는 바로 연급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딱 두 종류로 나누어 수 있습니다. 뭐 광동식과 상해식 이렇게 나누듯이 두 가지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왜 나누느냐? 그 중국집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재료를 뭐라 한다고?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료가 모여서 뭐가 되고? 요리가 되고 요리가 되면서 각종 다양한 맛이 나타나는데 그 중국집 요리도 다시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걸 두 가지로 나누느냐? 그것은 어떤 재료가 들어갔냐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그 재료를 뭐라고 한다고?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료는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중국집 재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기 뒷다리도 재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분 중국 요리 책에는 사람을 요리하는 요리책이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또 요리하는데 종류가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책이 적혀 있대요. 책이 5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요리 해봤게 하니까 해봤으니까 맛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요리 재료가 나왔겠지. 중국 조심해야 될 가다가 요리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국 그 장기 적출 당하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많이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말은 하여튼 중국집 재료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요리하고 우리나라 요리 있을 때 우리나라 게 맛있기는 맛있다고 하지만 종류 많은 거는 뭐가 많습니까? 중국집이 훨씬 많죠. 그럼 우리가 요리가 발달된 거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화력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무 같은 걸 장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집은 어릴 때부터 뭐 갈탄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화력이 셉니다. 화력이 세면 뭐 요리 재료가 요리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뭐 완전히 뭐 요리사들 정성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요리사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뭐 요리사란 말을 빼고 뭐라고? 전부 다 셰프라고 그럽니다. 뭐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한글 잘 쓰다 그러다만 이 요리사 그러면 이상하고 셰프 그러면 멋있고 그렇습니까? 응? 이게 희한하다니까. 어머니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영화가 지금 뭐 화성인인가 뭐 영화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영화 지금 뭐 800만인가 지금 보고 있다면서 지금 마션인가 뭐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나라는 다 자기 나라 말로 화성인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우리나라만은 뭐라고? 그대로 원어해가지고 마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말해서 그게 뭐라고? 화성 아닙니까? 화성 사람들 그걸 뭐라고? 마션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화성인 그러면 사람들 안 보니까 그냥 마션 그러면 뭔가 비슷한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한글이 잘 되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씁니다. 이하간 셰프 그래가지고 요즘 셰프 정신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백씨죠. 백종원 씨. 백다방이라고 아십니까? 백다방 생겨서 얘기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삼겹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송 나오고부터 지금 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전에 있던 것까지 시작하면 뭐 새마을 식당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값이 한 10개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백다방은 또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아요. 하여튼 제일 그 사람이 실속을 많이 차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 중국집 요리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국집 요리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양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중국집 요리에는 양파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두 개밖에 없겠죠. 양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뭐라 하느냐?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양파가 안 들어가는 것을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그냥 양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다른 요리 재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계가 없이 그냥 양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 양파가 들어가는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양파를 뭐라고 한다고?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키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이 양파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 어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고 싶다는 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 그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냐?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것이냐?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때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합니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아닌 것은 이 법률행위 아닌 것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똑같아요. 변동되는 것은 똑같은데 지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됩니다.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아닙니까? 갑이 지나가다가 어리 코를 확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리 코뼈가 쫙 나왔어요. 그럼 코뼈가 나왔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그랬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뭐가 생겼다고? 권리가 생겼다니까.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합의한 적이 있어요? 사전에 때릴 때 내가 때리고 나서 너 피나면 물어줄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때려봐라. 오늘 돈 좀 벌어보자. 그런 적 없잖아. 딱 때린다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왜 생겼냐? 우리 민법에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권리를 취득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준법률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 법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법률 요건인데 법률 요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나누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고 하나는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유지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의 규정이 한 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보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법률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행위를 흔히 말할 때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개인이 알아서 한다. 이걸 사적 자체라 그러는데 그 사적 자체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니다.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이다 그럼 맞습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맞아요? 마치 법률 요건이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 아닌 법률행위 아닌 것이라니까. 이 둘 다 법률 요건이다 아니다? 이것도 요리입니까? 요리 아닙니까? 이것도 요리요. 이것도 요리다 아니다? 둘 다 맞다니까. 상해식, 광동식 그럴 뿐이 요리는 맞다니까. 요리. 둘 다 요리라고 지금. 요리를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했다 아니면 분류를 했잖아. 뭐 가지고 분류했다고? 재료 가지고. 그 재료 중에 의사표시라는 양파라는 재료가 들어가는 법률 요리를 뭐라고? 법률행위. 양파가 안 들어가는 법률행위 아닌 것 거라니까. 이 둘 다 요리가 맞아. 요리가 맞아.
따라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알기가 힘들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죠. 후기 시험에 나오잖아요.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고 제로라니까, 제로. 이거는 제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의사표시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험에 바로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법률행위냐 아니냐 나오는데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라는 있을 수 없다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 양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 양파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니까.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따라서 법률행위 아니냐 나눈다니까. 반드시 들어간다고. 반드시. 그럼 또 봅니다. 법률행위는 양파만 들어간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법률행위는 양파만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험에 넣을 때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중국집 요리에 양파가 반드시 들어갔다 이제 양파 하나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요리입니까? 그게 양파즙이지. 양파라는 재료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지 양파만 있다는 뜻은 아니라니까. 수많은 재료 중에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양파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재료가 뭐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이 그냥 법률행위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란다. 그 말은 맞지만 유일한 요소란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유일한 요소가 아니고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은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그럼 맞습니까?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그 여러분 의사표시가 잘 안 되면 양파로 바꾸라니까. 내가 잘 해놨잖아. 양파로 바꾸라고. 그러면 양파는 곧 법률행위다면 양파는 곧 요리다. 그럼 돼? 양파가 요리요? 아니잖아. 내가 그랬잖아. 요 법률행위는 요리고 양파는 뭐라고? 법률 제로라니까. 따라서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아니고 짜장면이나 우동이나 짬뽕이나 다 법률행위라니까. 왜냐고? 짜장, 짬뽕, 우동 모두 다 뭐가 들어있다고? 양파 들어있다고. 그렇지만 짬뽕에는 꼴뚜기도 들어있잖아. 없어? 들어있잖아. 이거 뭐가 하나 들어있잖아. 그 짜장면은 그런 거 안 들어갔잖아. 괜찮다니까. 뭘 다른 거 들어가도 관계없다니까. 양파만 들어가게 하면 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양파만 들어가게 하면. 그러면 양파 자체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세 가지는 나중에 자세히 잘 나옵니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란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음에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양자는 구별된다니까. 하나는 재료고 하나는 요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봅니다.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특정적소의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다니까.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우는데 나중에 보면 요 법률행위 아닌 것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를 민총에서는 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적인 원인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민법은 총칙 들은 안 봤죠? 민법 총칙 있고 다음에 뭐가 있다?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그렇게 친상수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리를 크게 분류할 때 재산에 관한 권리 아니면 이제 다르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내가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 아닌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양파를 갖고 있는데 양파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지 내가 양파가 몇 개 있다는 말은 안 했죠. 따라서 이 양파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시 나눠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법률행위 종류를 나눠보는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 야수라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행위란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뭐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인데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의사표시. 내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몇 개 들어간지 묻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에서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딱 양파 하나만 들어가는 요리가 있어요. 그 양파가 하나 들어가는 요리를 단독 법률행위 줄여서 뭐라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해요. 다음에 양파가 2개 들어가는데 색깔이 다른 2개의 양파가 들어갑니다. 다 같은 양파는 양파인데 색깔이 달라. 그 2개가 딱 적당히 어우러져야만이 성립되는 게 있습니다. 2개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뒤에 계약자가 붙으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겁니다. 뒤에 계약자, 매매계약이든 교환계약이든 물권계약이든 채권계약이든 이 세상에 계약만 붙으면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 2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서로 뭐라고? 대립합니다. 대립한다는 것은 예컨대 아파트가 있으면 매도인은 3억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팔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3억에 뭐 했다? 사겠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팔겠다, 한 사람은 사겠다 서로 대립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돼야만 뭐가 성립한다? 매매계약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만일 3억에 팔겠다는데 매수인이 2억 8천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합치됩니까? 안 됩니까? 합치 안 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딱 합치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뭘 한다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를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뭐하고 있다? 취득, 변경, 소멸시키고 있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대금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고 싶으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걸 계약이라고 해요. 요 단독행위도 사실상 다시 나누기도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지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된 게 조금 여러분 말했더니 해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할 때 중도금은 받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잔금 안 주면 갑은 을에게 잔금 달라고 안 주면 계약을 만다? 해지합니다. 그럴 때 해지한다 나는 그럴 때는 누구만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갑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해지당하기 싫어요 그런다고 해제가 안 됩니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계약 해지합니다. 그럼 바로 계약이 해제된다니까. 의사표시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을에게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산소에 가서 해지한다 그래 해지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특정인에게 도달돼야 돼요. 의사표시는 몇 개 있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특정인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이런 겁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다 외우게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볼펜 소유권이 볼펜 지금 다 갖고 있죠. 여러분 그 볼펜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인데 이걸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다. 그럼 포기한다는 내 의사가 있으면 되지 남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근데 소유권 포기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냥 쓰레기통이 뭐라고? 탁 버리면 그냥 소유권 포기된 거예요. 내 의사표시가 있으면 있지만은 나한테 누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분명히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가다가 길거리 떨어뜨려 버렸어. 그럴 때 뒤에 온 사람이 딱 쯤에서 야, 소유권 너가 포기했으니까 내 거다. 내가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아직 포기 안 한 거예요. 내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말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있긴 있지만 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 이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내년에는 100% 이쪽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중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두 문자를 따서 다 외우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다시 반드시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었냐에 따라서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눕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하나. 계약은 두 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걸 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봤을 때 여기에 없는 걸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가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한다는데 이 권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양하게 많지만 권리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신분에 관한 권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분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게? 가족권이라고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 건 좋지만 연역적으로는 신분이 맞아요. 여러분 재산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재화와 용역에 관한 권리인데 이 신분권도 중요했게 안 했게?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렇게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됐을 때 이 신분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예컨대 영국에 있던 모 씨는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책을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무슨 신분이라고? 왕자의 신분은 태어나가지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력으로 그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아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100년이 아니고 200년 전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완전히 계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저 유럽이랑 가보면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다고? 노예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권리 의무가 틀려집니다. 내가 어떤 기호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오히려 재산에 관한 권리보다 이게 더 심했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권리 의무를 노렸습니다. 이게 신분에 관한 권리, 이게 이제 뭐라고? 신분권입니다. 근데 지금 뭐 자유사회가 되니까 신분에 관한 것은 차별 없다지만 없기는 뭐 없어. 그럼 왕이 왜 태어나느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신분이 안 되는 또 이제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로 나누지 않습니까? 누가 나눠놨는지 뭐라고? 사람을 점점 불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딸한테 뭐라고? 금수저 안 물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금수저 안 태어나는 거 막, 그럼 아빠, 아빠는 얼마나 하는 이야기야? 애 낳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응? 나는 은수저도 안 되고 동수저밖에 안 돼, 그래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금수저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태어난다고? 그 사람이 내보다 행복하나? 아니잖아. 그렇게 금수저면 왜 자살하고 그러냐고. 행복하고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게 뭡니까? 야간 신분에 관한 권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재산에 관한 권리도 다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눕니다.
요걸 다시 친족과 상속으로 나눕니다. 요즘 이 친족에 관한 별로 재미없고 뭐가 중요한다고? 상속컷만 중요하죠. 물건에 관한 거는 이거는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 이거는 사람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하는 권리가 물건입니다. 이거 물건에 관한 권리, 물건, 채권에 관한 거. 친족, 상속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요 재산권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에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알력이 생기겠죠? 요걸 규제하는 법이 있겠죠? 그 재산에 관한 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재산법. 신분에 관한 법을 신분법. 그럼 마찬가지로 물건에 관한 법을 물건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뭐라고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민법이 이제 개인과 권리 의무도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와 국민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안 하게? 먼저 조세 의무 등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와 개인 사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이 법을 통틀어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공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관한 모든 법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 한다고?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형법 이런 거 아닙니까? 헌법이라든지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다 무슨 법에 속한다? 공법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공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공법이라 했어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법을 뭐라 그런다고? 공법. 그 수많은 공법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법을 다 뭐라고 한다고?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은 국가와 국민이니까 수직 명령 관계입니다. 그런 수직 명령 관계니까 공법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무슨 법이냐? 강행법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게 강행법규라고 해요. 공법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변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법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그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는 민법. 다음에 뭐라고? 상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법이라고? 사법에 속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에 관한 법, 신분에 관한 법을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 민법은 크게 몇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개인과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 신분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이 이렇게 크게 네 파트가 있는데 자, 공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국가와 누구 사이? 개인 사이 권리 의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국가와 개인 사이 법률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물건에 관한 법이 있을 것이고 채권에 관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 겹쳐지는 걸 앞으로 딱 묶어냅니다. 묶어내서 이걸 뭐라냐? 민법, 총칙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몇 파트로 나눠져 있다? 5파트입니다. 이 정도는 알면 유식하게 봅니다. 민법 총칙,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5파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사법고시만 할 때는 책이 5권이에요. 민총,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친족, 상속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물건법이 이제 나눠져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뭐는 들어가지 않게? 네, 이 가족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뭐가 들어간다? 물건과 채권 이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행이지. 이거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사법고시는 신상속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물건과 채권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민법 총칙은 크게 보면 이 권리 의무가 있는데 권리 의무가 하는 법인데 그냥 참고상으로 들으세요. 권리 의무로 가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죽는 것으로 보느냐? 이걸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망을 언제로 볼 거냐? 맥박 정지설이냐? 내사설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취하는 건 뭘 취한다?
맥박 정지설입니다. 그럼 맥박은 계속 뛰는데 내가 죽었다. 그럼 사람이냐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면 호흡기를 떼보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맥박이 뛰면 아직까지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본다니까. 그럼 내가 죽더라도 사람이니까 호흡기 때문에 살인죄 아닙니까? 그거 옛날에 고발됐잖아요. 그래가. 이게 이제 여기서 쭉 나옵니다. 다음에 권리 객체가 나옵니다. 뭐가 권리 객체가 되느냐? 그래서 물건은 뭘 물건이라 하느냐? 부동산은 뭐냐? 동사는 뭐냐? 주물이 뭐냐? 쭉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주체가 객체를,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거 권리 변동 아닙니까? 요 권리 변동 중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 지금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 두 개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 아닌 것은 방금 제가 어디에서 권리를 변동한다 했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거는 물권법이면 물권법에 가보면 될 것이고, 채권은 채권법에 가면 되니까. 우리는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서 뭐가 되어 있게? 법률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용역에 보면, 우리 시험 범위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은 주체 객체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가고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몇 조? 법률행위. 요게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시험 용항이 나와 있어요. 요게 법조문을 보면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법률행위가 지금 왜 이때가 이 법률행위가 공부했냐?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요 물건과 채권인데, 이 물건과 채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는 수단이 되는 게 뭐라고? 법률행위라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사적 자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해야 돼. 이걸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장차 취득할 이 물건과 채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법률행위가 뭐냐고 딱 보니까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더라?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이더라. 왜 중요하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중요하더라. 그 법률행위도 다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몇 개 있냐에 따라 나눠보니까 단독행위와 뭐로 나눌 수 있더라? 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계약이죠. 엄청나게 많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원하는 걸,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계약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법률행위를 배우느냐? 단적으로 봤을 때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민총 시험 범위가 뭐라고? 법률행위가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가 보니까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럼 시험 범위에 보니까 민총이 몇 문제 나오느냐? 10문제 나와요. 다음에 물권법이 14문제 나옵니다. 요게 1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이라는 게 또 이제 법은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는데, 누구에게나 어느 경우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법이라냐면 일반법이라 그래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법을 뭐라고? 그냥 일반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일반법이 뭐라고? 민법이에요.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동산에도 적용되고 동산에도 적용되고 과거 현재 관계없이 모든 경우 다 적용됩니다. 민법이 가장 뭐라고?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게? 상법입니다. 그럼 요 상법은 농민에게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돼. 상인에게만 상행위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됩니다. 그럼 요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 특별한 물건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을 특별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된다? 상법. 근데 상법을 보니까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되게? 특별법이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게? 상법. 없으면 무슨 법? 일반법. 그래서 무슨 법 원칙이 나온다고? 특별법 우선이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적용된다? 일반법 적용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특별법이 있더라도 결국은 규정이 없고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일반법.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 내용이 똑같으면 같이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은 다른 것만 있을 때 이 특별히 적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민법입니다. 이게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걸 뭐라 하냐면 민법의 특별법을 흔히 말할 때 민사특별법이라 그래요. 그 민사특별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게 몇 문제 나온다고? 6문제 나와야 딱 40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합해서 총 몇 문제 나온다고? 40문제 나옵니다. 민총 10개, 채권법 10문제, 물권법 14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은 거의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느긋하게 70점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딱 반타작에서 하나 정도만 더 맞춰도 돼요. 이게 반타작하고 여기서 10문제 맞추면 60점은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한 문제씩만 더 맞췄다 그러면 7, 80점 나옵니다. 반에서 뭐라고?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권법이 좀 중요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본다고? 민법 총칙을 봅니다. 민법 총칙인데 사실상은 채권법은 적용되지 않고 물권법의 총칙, 민사특별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그거는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파트가 뭐라고? 민법에서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되어 있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옵니다. 11월달은 요 요거 민사특별법을 제외하고 민법에 규정된 것, 민총, 물권, 채권을 지금부터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민법 총칙을 보는데 민법 총칙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것이다? 법률 행위를 보는 겁니다. 왜 법률 행위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 법률 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니 법률 행위가 성립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효력 요건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과사의 아파트를 너에게 공짜로 주마.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정력 뒤에 무슨 말이 붙었냐?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그럼 권리 변동,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었다는 법률 행위가 뭐였다는 것이냐? 성립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 내년에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딱 하니까 시아버지가 좋아,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1월 1일 도장 찍었어. 자, 합격 여부는 10월 26일 날 나타난 거야. 그럼 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단 합격하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력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합격할 때입니까? 정력계약 했을 때입니까? 도장 찍었을 때입니까? 응? 도장을 찍었다니까. 도장 찍었으면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지. 계약이 성립했지 않습니까? 아니 도장 찍고 나서 아무 말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이유 없으면 됩니까? 도장을 찍었다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하기 도장 찍어서 아직 돈 안 줬어요. 그래도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나 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합격이 돼야 돼. 그럼 이 합격은 이 정력 이야기 무슨 요건이 아니고 성립 요건이 아니고 성립된 정력가 뭘 발생한다고? 권리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요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나눌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게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어떤 법률행위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갈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적 성립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주체,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게 된 내용, 목적,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는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게 나옵니까? 네, 성립 요건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성립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이게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다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보십시오. 갑과 할 사이 아파트 매매하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 도장 찍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매계약에서 도장 확 찍었다니까요. 그럼 성립했는데 성립하면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나중에 보니까 갑이 12살짜리 애입니다. 10살짜리 밖에 안 돼요.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고 일단 도장 찍었으니까 아파트 달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왜냐고 분명히 당사자는 있었지만 이 당사자는 매매계약 할 뭐가 없느냐? 의사능력이 없어요. 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비록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적도, 확정, 지금 다 배울 겁니다.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립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를 안 갖췄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뭐라 그런다? 불성립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남남이죠. 아직 법률 관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니까. 계약을 안 했다니까. 도장을 안 찍었다니까. 도장 안 찍으면 아직까지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 내지 부존재라고 합니다. 문제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됐으면 좋은데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럴 때 한올 수 없이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라도 무효라든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앞으로 무효나 취소란 말을 많이 하는데 무효 취소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요건을 못 갖췄을 때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취소를 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취소를 해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 그러지 않습니다. 불성립 그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법률행위가 뭐 했다는 전자에서 봅니까?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뭐 했다는 전자에서? 도장 찍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남남인데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지만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뭘 본다고? 효력 요건,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능력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뭐부터 들어갔냐? 목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들어가니까 그럼 민총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게? 무효니 취소니 이 말을 계속 합니다. 왜냐?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니까 끊임없이 무효다 취소다 무효다 취소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민총에서는. 자, 민법 총칙 중 우리 시험 범위는 뭐가 들어간다고?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효력 요건 중에서도 이 목적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 4페이지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부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앞에는 한 문제 나올 동 말동 항상 그렇습니다. 한 문제 나와봐도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목적부터가 실제로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앞에 것은 대충 하고 바로 목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아예 목적부터 시험범위 그냥 강의하지, 앞에 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만 안 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몇 문제 나오는 거죠. 자, 민총이 공부하는 데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민법은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 5가지.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라는 것은 3가지입니다. 그부터 민총인데 민총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고? 법률 행위편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가 합니다. 법률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 또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돼요. 항상 의사표시가 있는 게 법률행위입니다. 왜 중요하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합니다. 자, 그럼 이 법률행위가 이미 성립하더라도 그게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목적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